살피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올린 3.0%로 조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롯데월드타워 100층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미국이 5년 만에 다시 유네스코 회원국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에 부정적으로 편향됐다면서 탈퇴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또다시 낮췄습니다. 벌써 5차례 연속으로 내린 건데요.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여서 우리나라만 경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 석 달 만에 또다시 0.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IMF가 지난해 7월부터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1.4% 성장률은 한국은행과 OECD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지난 5월에 봤던 전망 경로와 같으며 금년 중 성장률도 지난 전망치 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IMF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꼽았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여 3%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각국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면서 긴축 기조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장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청구가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헬로윈 참사와 관련한 예방과 대응 발언 등이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5달 넘게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헬로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었고 다중 밀집 사고 또한 누구도 예측 못해 사전 예방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현장 대응도 이 장관이 최적의 판단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논란에 자초한 골든타임 등 사후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지만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이 장관이 사고 발생 이후 늦게 현장에 도착한 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 일부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헌재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탄핵 추진이 정치적 이득만을 노린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참사를 정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지난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만장일치 기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참사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의 미흡함은 헌재도 인정했다며 면죄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 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또 탄핵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 장관 사퇴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은 어떠한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도 같은 얘기가 무리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헌재 결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유족들도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상민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진됐던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심판 결국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헌재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이 재판관 9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결정이 여야 모두의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야당에는 첫 번째로 국민의 아픔을 정쟁에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다 아시겠지만 헌법 65조에 따라서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직무 집행에 있어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때만 할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힘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면서 예. 행정안전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공백을 초래했다라는 점, 그 점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분명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행안부 장관의 거친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한번 결정하면 야당도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을 좀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예. 여당에 대한 함의점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고위공무원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어떤 결정을 계기로 여당과 정부는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예. 사태 수습에 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이제 물론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야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서 예. 사실은 제가 이번 결정 같은 경우는 좀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된 결정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저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유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실신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저 유가족분들에게 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회 탄핵 심판 소추가 처음 있었던 일이다라고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재해가 또 어떻게 보면 인재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장관이 스스로 먼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대통령이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임안이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해임안이 올라갔을 때라도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도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 또 국민들 또한 탄핵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사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이었지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결과적으로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도 앞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해시태그로 요새 각자 도생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그냥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된다. 저도 6살 아이가 있는 엄마지만 우리 아이도 내가 지켜야겠다. 어디 먼 곳에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아마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 헌재의 기각 판결을 놓고 이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 않지만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예,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의 말을 좀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정은혜 전 의원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장관이 이제 헌재에서 기각을 당했다고 해서 이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저는 그 결정문에서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유가족이 어떤 이러한 것을 좀 이겨내는 데 있어서 사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그리고 국가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었는데요. 예. 전 책임을 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쨌든 지금 남은 그런 기간에는 유가족의 그런 아픔에 공감하고 이런 유가족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데도 저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다 기회해 주시는 것이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167일 동안 업무 공백이 있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제 기각이 나자마자 이제 수해 현장을 바로 찾기도 했고요. 자,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해 현장에 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헌재 결정이도 있었지만 저는 한 3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 12구 참사를 예상했느냐 못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본인 스스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저는 그런 행사 있는 것 자체를 알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신문 기사만으로도 그날 할로윈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할로윈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갈 거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일선에서 일했던 경찰관들이나 소방 공무원분들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장관이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상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장관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국민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지라고 했을 때는 전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내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장관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그리고 그 책임으로 인한 사과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는 정부 또 장관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에 결정이 저는 면죄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뭐 수해 현장에 가서도 뭐 미소를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본인이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한 게 너무나 기쁜 것인지 오히려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과하고 반성하고 미안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저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느냐. 여당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통령실의 메시지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그만큼 민주당과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요. 또 예. 그만큼 국정 공백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행정을 수반하는 대통령실로서는 의견을 낼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대로 저는 일관성,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며칠 전에 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그때 사법부의 판단에 대통령실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또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것을 보면 일관성의 문제이거든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대통령실이 한번 정했으면 좀 명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뭐 당이 총력을 다해서 이제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헌재에서 이제 전원 일치로 기각당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탄핵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이제 좀 의심하는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의 의석을 바탕으로 저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그 12구 참사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이런 노력들이 민주당에선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잠깐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실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이 진상들을 파악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밝혀드린다면은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제명 권고를 결정한 사유에는 이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 김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8,000페이지 중에 단지 5%에 불과한 400페이지만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먼저 최민식 기자의 리포트를 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30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했다며 투명하게 모두 다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은 전체 분량의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자문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 내역은 8천여 쪽인데 제출한 건 400여 쪽에 불과했다며 자문위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개정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 냈다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자문위가 자신이 제출한 코인 거래 내역을 징계심사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여야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에 따라 신고한 코인 자료를 징계심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일부도 같은 주장을 폈지만 윤리자문위는 유권 해석을 통해 신고 자료를 징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TV조선은 김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 전체 분량을 보면 이 8천여 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리심사 자문위에 제출한 거는 400여 쪽, 그러니까 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 중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가장 큰 것은 괘씸죄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사람이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순간의 찰나의 실수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예. 그 실수를 어떻게 해명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본인께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2-3번 정도 거래했다라고 이제 해명했던 것 같은데 자문위의 결과를 보니까 최소한 상임위에서 200번 이상의 어떤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발표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본회의까지 포함되면 또 잡코인까지 포함되면 더 많은 횟수의 코인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김남국 의원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 괘씸죄 이러한 것이 제명 권고까지 이른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사실 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말한 이제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 방금 이제 김영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 부분은 좀 맞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확실히 좀 알아야 할 것이 저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가, 특히 그렇죠. 코인 거래에서 뭐 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저는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그게 되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법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뭐 그런 부분보다도 기존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이 좀 미미하다 뭐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또 우리가 5월에 가상자산 신고를 가상자산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시대전환 의원 이런 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그 신고 내역이 또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이분들 중에는 사실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업무 시간에 뭐 이용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또 논란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업무 시간에 이용을 했고 그러면 자료를 얼마만큼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게 김남국 의원 어떤 개인에 의한 판단이기보다는 국회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에 있는 자리는 사실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서의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했는가라는 것은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정말 코인 거래를 했다면 지금 한 11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김남국 포함해서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자진 신고하신 분들이지 또 우리가 사실 조사를 했을 그렇죠. 때는 더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 내년에 또 총선이 있고 하니 또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평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그동안 이제 코인 거래를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포함하면 11명이 되는 거죠. 자, 이 명단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두고 자,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들이 그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좋은 뜻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자문위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조금 전에 이야기로는 아니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신고한 의원들을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이 국회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위가 혹시 그런 내용을 밖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저는 역풍 맞을 일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 조금 전에 이제 윤재옥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씀 좀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원내대표라는 위치가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충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어떤 신상에 대한 것을 피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또 국민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해서 잠수를 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법정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국민들께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마치 법정에서 본인의 어떠한 의견을 피력할 시간을 갖고 증거를 갖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이 정치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이나 뭐 권영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 똑같거든요. 보면은 네. 그냥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사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컸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문제가 또 여당 할 것 없이 이제 또 11명이 또 이렇게 또 공개가 된 상황에서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작은 모래도 가라앉고 큰 돌도 가라앉는다고 뭐 100만 원을 했든 1억을 했든 뭐 10억을 했든 이게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특정 의원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그 코인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약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다 같은 부분으로 보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국회에서 여야가 좀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유출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유출을 물타기를 해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여당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저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정말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뭐 소명을 할 거면 소명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이런 구조들이 조금 이런 문화들이 더 국회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유네스코에 회원국 재가입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탈퇴 이후 5년 만으로 유네스코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기가 개양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국기에 경례합니다. 미국의 194번째 유네스코 회원국 가입식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7년 유네스코에서 탈퇴했다가 지난 6월 유네스코 재가입 의사를 밝혔고 회원국들로부터 재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Alors d'abord, bien sûr, le retour parmi nous des États-Unis, effectif depuis le 10 juillet dernier, renforce l'universalité de notre organisation.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to bring divided communities back together, and that he would put us on a path to a better, brighter future while restoring our leadership. 과학 분야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탈퇴 기간 동안 밀린 회비 우리 돈 8천억 원을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탈퇴 전 미국은 유네스코 최대 자금 지원국으로 전체 자금 가운데 22%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동대문 오피스텔에선 불이 나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신경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00층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0층엔 객실 7개가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 당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 30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좁은 복도로 진입합니다. 방 안에는 스프링쿨러가 물을 뿜어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동대문구 장안동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15명이 대피했습니다. 7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데 소방은 인력 69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그 호 안에서 사무실에서 난 건데 연기가 너무 심해서 보이지도 않고. 울산 남구의 한 가스 제조업체에선 어제 낮에 이어 또다시 암모니아가 누출됐습니다. 밤 9시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누출 지점을 확인하고 암모니아를 회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산화탄소를 액화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범행 예고글을 보고 놀란 시민들의 오인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를 구매했다는 인증샷까지 올렸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추적해 용의자 확보에 나섰고 글을 올린 지 11시간 만에 20대 용의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체포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과정에서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순찰차 15대와 강력팀이 출동했습니다. 소방차랑 경찰차랑 이렇게 많이 와 있었는데 경찰이 집집마다 확인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A씨는 경찰에 신림동 흉기 살해 사건과 관련된 인터넷 댓글을 보고 여성들에게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자 부인이 변호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지난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인정한 뒤 일주일 만에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이 전 부지사가 고립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도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A씨는 법원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신고서까지 제출했는데 법정에선 이를 놓고 부부 사이 한바탕 언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내 의사가 아니다라며 해임서 제출은 부인 A씨의 단독 행동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A씨가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 말렸고 A씨는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 걸 왜 모르냐,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왜 번복하냐며 이 전 부지사를 나무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이 말하는 동안 내내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이전 부지사의 검찰 조서 관련 직접 진술을 들으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재판으로 미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어제 법정에서 자신의 부인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슨 뭐 가정법원도 아닌데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고 부인이 남편을 협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지금 가족들 손길이 끊기면은 더 이상 어떤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검찰에서의 진술 내지는 법정에서의 변호인의 진술을 이유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부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하지 않겠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이상 협박이 어느 것이죠? 그것 이상 해악의 고지가 뭐가 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각종 언론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부부싸움이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재판부의 심정이 어떻겠을까라는 것을 저는 우리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으면 진행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뻔히 지금 본인이 피고인이 지금 선임해서 있는 변호인을 밖에서 해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나는 변호사 해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건에서 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어떤 변호 활동과 그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재판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유죄일까 무죄일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심증을 형성했다라고 볼 만큼 오히려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변호인단 불출석했는데요. 아내와 당사자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변호인 해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피고인이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야 어차피 수감 생활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계약을 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가족들이 보통 대리를 하는 경우들이 뭐 대다수죠.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어떤 그 선임 계약 효력 자체는 피고인의 의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저께 재판부에서도 밝혔다시피 변호인 어떤 이 유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피고인 이화영 씨의 그 본인의 진술로서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뭐 가족들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저께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재판장에게는 뭐 어떤 뭐 사건의 직접적인 심증 형성은 아니더라도 어떤 간접적이라든지 이런 정황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화영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게 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일지 탄핵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앞으로 나올 이화영 피고인의 이제 그 진술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 피고인이 우선이 된다면 변호인 안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바깥에서 뭐 돈을 지불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액을 끊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변호사님들도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임할 수도 있죠. 해임이 아니라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 사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화영 씨의 의지가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외적인 요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유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그 변호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해광에서 계속 근데 그 해광 측 변호인단 지금 변호사님이 이제 서모 변호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까지 맡아 오셨고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재판 전략을 이화영 씨와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화영 씨가 다른 변호인이 들어가서 이 사건을 뭐 맡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사건이 굉장히 방대하고 지금 뭐 증거 기록이나 이런 것도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어떤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가서 다 파악해서 다시 변론을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은 돈을 보내고 자 이런 방법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과 관련되는 돈을 보내고 스마트팜 돈을 쌍방울이 대납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지는 승낙이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은 계속 이와 같은 영치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화영 화이팅은 계속 이재명 방탄해달라, 입을 닫아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인 것이죠. 만약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가족으로서의 어떤 지원도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재판부의 독립성 그리고 변호인의 독립성이란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같은 경우에도 내 의사와 달리 변호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선임을 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실질적인 의뢰인이 이화영 지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두 가지 문건을 작성합니다. 하나는 가족들과의 구속 피고인 같은 가족들과의 선임 계약서.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위임서를 구치소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무인 증명이라고 해서 그 피의자가 내가 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밖에서 가족들이 이제 위임 계약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피고인과의 어떤 그 계약을 체결한 어떤 위임 계약서는 그대로 살아 있다 보니까 변호인을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의적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죄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어떤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탄원서를 내고 이 내용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나오지 않게 해서 법정 재판을 공전시키는 이 배우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것은 재판부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증이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재판이었다고 하는 말씀드린 그 맥락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특별 면회도 신청을 했는데 줄줄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 180회, 그리고 가족 접견 50회,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별 면허가 7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지금 10개월 동안 주말 접견 안 되는 뺐다고 하면은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과 가족 접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인 사안에 와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진술을 변경하니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맥락상은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가 이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을 계속 거절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은 우리가 이런 법정 안에서의 이런 불거지는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된 이화영 씨의 진술이 이미 진술조서로서 증거로 제출됐다라는 거예요. 7월 11일 날 검찰에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후속 절차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화영 씨 측에서는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그 같은 피고인 이게 지금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피고인으로 이화영 씨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었던 방용철 씨가 두 분이 지금 피고인으로 돼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제출된 변화된 진술이라고 하는 걸로 진술된 진술서가 지금 그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용철 피고인 쪽에서 지금 동의를 했는지 부동의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남아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이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민주당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정확하게 이화영 씨가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정확한 어떤 진술을 했느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 채 오히려 이게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화영 씨가 오히려 민주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어떠한 뭐 정치적인 구호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저는 하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특별위원회를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게 된다면 증거인멸의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 제가 검찰이라면 그렇게 쓰겠어요. 구속영장 청구서의 증거인멸의 사유로 민주당이 이렇게 뒤에서 배후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을 훼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고려를 많이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죠. 이화영 지사의 수사 기록이 그대로 다 유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 유출했는 한 변호사를 특정해서 사실상 그분은 변호사에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재판과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판의 독립성을 지금 현재 침해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나아가 왜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수를 변경했을까요?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증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9년 4월, 5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위해서 북한의 당국에 친서를 보냈는데 그 친서의 원본과 실제로 보낸 본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 11월 말에 이제 방북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500만 불이 쪼개기 해서 쌍방울이 돈을 보냈고 나아가 2019년 11월에 방북 요청서를 보낸 직후에 300만 불이 추가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물증을 들이대니까 이화영 부지사로서도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그 수사 맥락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다른 증거는 없이 마치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뭔가 어떤 혜택을 주면서 뭔가를 거래했다는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내용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중해와 북미 지역 국가들이 5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에 시달리면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 물을 뿌리며 저공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며 폭발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 비행기가 추락하며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시작된 산불은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의 로도스 섬과 코르푸 섬에도 산불이 이어지며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Evacuated the village. Now some houses are on fire.
And we came down here. We don't know what to do.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는 산불로 공항이 폐쇄됐고 같은 지중해 일대의 알제리에선 산불로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هادو كانوا فيها في 5. هذا مسكين كان راح يدير الخير. هذه فاميلا. هذه كانوا هما في 7 تاع ناس. 지구 반대편 미국 워싱턴에서도 폭염과 함께 초대형 산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uch an even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without climate change over US and Southern Europe. 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폭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이 밀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적발 사례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곳에 마약들을 숨겨왔습니다. 이불이나 매트리스에 마약류를 숨긴 모습도 보이고요. 기타 같은 악기에도 컴퓨터나 에어프라이어,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 속에도 숨겼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모습인데요. 올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325건으로 329kg에 달한답니다.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에어프라이어 속에서도 마약이 숨겨서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네요. 이런 밀수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건가요? 네, 마약을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엑스레이 등의 기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세관에는 잘 훈련된 마약 탐지견이 있는데요. 이 탐지견들은 예민한 후각으로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진 마약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탐지견들의 마약 탐지 시연이 있었는데요. 신호가 떨어지자 능숙하게 마약을 찾아냅니다. 요즘에는 여행자를 통한 대면 밀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외여행 시 짐 운반 부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한때는 정말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였는데 정말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까지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최대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날 텐데요. 이번 소나기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최대 60mm까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국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무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난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또 습도 때문에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구 33도, 광주는 32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